오. 원장님 일단 가지러 갔어요. 조금 괜찮으신데요. 딱 9시 30분 목표를 보니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의자 왔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가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이 자리가 남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첫날이라서 그런지 자리가 조금 모자라는데 뭐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명 남짓 정도 오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속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아침부터 제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가 10번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각 개인 플러스 또 우리 세계교회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한번 뒤집어보고 그런데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 제목은 제가 브루노 라트루와 함께하는 열차 여행이라고 정했는데요. 저번에 정경희 선생님도 왜 열차 여행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라트루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75세에 살기로 이제 2022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있을 적에 그 자기의 어떤 자기가 다른 분야도 여러 횡단하면서 막 연구를 했고 또 분야 자기가 연구한 대상도 처음에 과학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근대성, 그다음에 뭐 종교, 법, 정치, 환경 뭐 이렇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상을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그렇게 라트를 소개해달라는 그런 강의를 했고 이 책 가지고도 이 책인데요. 가지고 이 책이 나왔을 적에 이걸 근데 한 번 강의 일회성 강의로는 역시 그걸 다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다. 강의라고 해봐야 일회성이면 대개 1시간 정도, 많이 주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참 무리라는 생각을 계속 느꼈어요. 아쉽게. 그래서 그건 마치 이제 급행열차 탄 것 같은 풍경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수박 겉핥기 같은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세길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께 좀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드리고 할 때 10강으로 하는 건 이 책 자체가 이제 10개 챕터로 짤막짤막하는 10페이지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제대로 그 내용들이 다 사실 제가 짤막하게 줄였지만 굉장히 깊은 라트루의 사유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도 제대로 좀 전달을 하는 기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급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 같은 10번에 거친 강의가 돼야 그리고 한 주에 하나 정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화하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완행열차 여행입니다. 급행열차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뭐 10번을 한다 그래도 역시 이제 라트루를 그걸로 충분히 다 이해하기에는 모자라는 시간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의 강의를 급행열차처럼 하는 것보다는 뭔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세길교회 관련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제가 세길교회에서 하게 됐느냐는 저도 생각한 바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런 그 사상의 이제 주인공인 그 라트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거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뭐 스펠링은 저렇게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영어권에서는 브루노 라투어 이런 식으로 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발음은 브루노가 되고 라투르 알자가 거의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하기가 참 힘든데 그냥 라투에 가깝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프랑스말 표기법은 이제 알자를 의로 해서 그래서 라투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 국내에서는 라투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기하는 게 정착이 있습니다. 아직도 영어권에 주로 기대는 분들은 라투어라고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죠.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라투르라고 제대로 불러주는 게 좋다. 이 사람은 1947년에 태어나서 2022년도에 만 75세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활동하다가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철학 하나만 해도 뭐 평생 동안 해도 사실 필요한데 인류학, 사회과학이죠. 그 사회학, 제가 전공한 게 사회학입니다. 이 분야들,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철학, 인류학, 사회학적인 거에 어떻게 융합된 소위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접근을 하면서 주로 처음에 이제 분석한 대상이 또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도 굉장히 밝은 분이고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지식인이 똑똑한 지식인이죠. 거의 이제 문과 지식인도 아니고 이과 지식인도 아니고 이걸 넘나들면서 막 융합하는 어떤 사유를 했던 드문 지식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이 분석한 대상도 이분이 이제 나중에 사상으로는 벡터 네트워크, 뭐 연결망, 하이브리드 이제 그런 하는데 그런 걸 다뤘는데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지식이 하이브리드 사상이다, 하이브리드 지식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하이브리드 현대로서 너무 이제 분야별로 특히 학문 분과별로 이렇게 전문화가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 지식인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드문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과에서 이분은 철학자야, 이분은 인류학자, 이분은 사회학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적이 있는데 그건 전부 잘못된 거고 이분은 그런 분과 간의 벽을 상당히 이분은 이제 근대성의 잘못된 어떤 그런 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넘나드는 어떤 그런 사유를 하고 작업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75세 동안 당대한 저작들을 남겼는데요. 그 저작들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과학과 정치, 과학적과 정치적 행위 사이의 전통적인 부분, 우리도 이렇게 자연과 사회, 과학과 정치 이런 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통 우리 지금 생각을 되게 하시죠. 그 구분을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이제 그 구분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게 근대성에 따른 결과거든요. 구분을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해체하고 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하이브리드 사상을 개척하면서 현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99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저작을 쭉 이제 초기부터 죽기 전까지 나온 저작을 거의 다 제가 읽었는데 한 99년부터 이분에게 이제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빠져든 이유는 제가 이제 공부한 분야 제가 전공이라고 하면 우선 과학기술 사회학인데 과학기술 사회학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 20년 이상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철학, 인류학, 사회학의 어떤 융합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 과학기술을 분석을 하는데 정말로 독특한 과학기술을 분석하는데 이분은 인문학자도 아니고 사회과학자, 인류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융합하는 접근을 제시를 해서 정말로 새롭고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걸 소화하기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이분은 무조건 이미 이제 99년에 제가 이분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때는 이미
이분은 적어도 과학기술의 철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최고봉에 오른 이미 그때 최고봉에 오른 학자여서 이분은 무조건 저한테는 공부해야 되는 제 전공상.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붙잡고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근데 국내에서 별로 그때까지 99년 뭐 이때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국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제가 공부한 내용이 정말 맞나 굉장히 다른 사람의 사고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 확신을 못 가지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헤매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그렇지 한 10년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서 이분이 얘기하려는 게 이것이고 확실히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좀 비교적 그 맥락을 이분의 사상의 맥락을 이분의 관점이 뭐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더 다른 이제 과학술 말고 다른 분야로 이렇게 넓혀봤지만 이분의 사상을 쭉 이분의 이제 작곡하기 전까지 어떤 그 저작들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분이 남긴 저작들을 이게 시대별로 그냥 대표작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낸 책이 이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제가 대상을 전문적인 학자들 위해서 낸 책은 아니고요. 라투르의 사상이 정말 이거는 그냥 한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라투르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일에도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대중들이 좀 이분의 사상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라도 알고 그걸 자기 것으로 한번 소화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번 적용시킬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새롭게 세상을 보고 뭔가 자기의 삶 지금보다 더 낫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되는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일반 대중을 위한 라투르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퇴직하면서. 제가 이제 2020년에 퇴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를 퇴직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침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런 다 이제 정대현 선생님도 이 중에 시리즈로 다른 학자 시리즈로 낸 이론 총서라고 여러 중요한 현대 사상가들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 그 시리즈의 일부로 이제 저한테 2023년 말에 그 출판사에서 접촉이 와가지고 라투르를 좀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책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판사에 주어진 형식에 맞춰서 일반 대중을 위한 책으로 이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반 대중에게 라투르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는 것과 출판사에서 이제 그 시리즈에서 그 출판사의 어떤 그런 필요와 딱 맞아 떨어져서 나오게 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6월에 2024년 6월에 이 책을 냈고요. 한 2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쭉 소개를 했지만 라투르는 이제 지금 라투르 이후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상가들이 특히 유럽과 어떤 기타 세계 비서구사에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철학이나 어떤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독자적인 이론, 독자적인 학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뭐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말하는 이제 뉴 머티리얼리즘 패러다임, 그러니까 신유물론 패러다임 말하자면 이제 라투르가 선구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둘레즈 같은 사람도 선구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라투르가 정말 그 신유물론 사상의 패러다임의 어떤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인물론 사상이 지금 뭐 철학 분야를 비롯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굉장히 최근에 가장 새로운 사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라트루 말고도 거기에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신인물론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트루는 1980년대부터 이런 자기의 저작들을 갖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거죠. 신인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2000년대 초반, 21세기에 와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라트루가 이제 좀 더 일찍 한 20여 년 전에 한 거죠. 라트루를 신인물론 사상가로 볼 적에 그 라트루 전체 사상의 어떤 전개를 너무 이제 쭉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사상 전개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부르고뉴 지방에서 디종이라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프랑스에서 그 파리 중심의 그 파리 엘리트들이 나온 대학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나라 치면 지방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죠. 오히려 영미권에서 먼저 이분의 저작이 인정을 받아서 21세기에 와서는 프랑스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죽기 한 10년, 20년 동안은 프랑스에서도 각광을 받고 이렇게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 학문들 그 중심이듯이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리 중심. 우리가 아는 모두 뭐 프랑스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파리 중심의 파리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나중에 파리에 있는 시앙스포로 옮기긴 했지만 하여튼 이분은 지방대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처음에 출발한 거는 철학적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이 그 특출한 카톨릭 집안이거든요. 부르고뉴 지방의 어떤 포도 와인 양조장을 하는 그런 집안이고, 그쪽은 이제 프랑스 지방 다 뭐 카톨릭 신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톨릭의 가족의 어떤 그 종교였던 이제 카톨릭 배경이었고, 자기가 스스로도 이제 카톨릭 신도로서 계속 뭐 성당을 다니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기존의 카톨릭의 어떤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거의 열성 신도는 아니었고, 굉장히 좀 그걸 자기의 사상에 맞춰서 새롭게 카톨릭을 해석을 한 그런 사상, 독특한 카톨릭 신앙을 가졌죠. 하여튼 이분이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는 철학적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학을 하되 이제 철학으로 해석된 그런 신학을 한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성서 주석과 존재론 뭐 이런 건데요. 75년도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문을 학부에서 시작한 1966년부터 75년까지 한 10년간의 이제 이분의 뭐 전공은 철학적 신학이었다. 주로 성서 주석을 어떤 존재론적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하여튼 이분은 이런 성서 주석과 거기서의 어떤 존재론적 해석을 했던 방법론을 자기가 개척했던 방법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후에 어떤 자기의 연구에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뭐 과학기술을 연구하든 뭐 종교를 연구하든 뭐 정치를 연구하든 법을 연구하든 다 똑같은 방법론 가지고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시킨 분야를 보면은 이제 이분의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가 이제 사회 이론, 그러니까 사회학과 인류학적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그 사회 이론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된 이분이 남긴 저작 중에 가장 주된 게 이제 많은 저작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겠죠. 이거는 액터 네트워크 피어리라고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불러서 기니까 이제 약자를 지어서 ANT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작업을 거의 한 35년,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개척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여러 과학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근대성, 법, 종교, 정치 뭐 이런 분야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어떤 저작을 발표했던 그런 작업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10여 년간 마지막 시기는 신인물론적인 변혁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제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죠. 인류가 가장 지금 최대 문제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자기의 어떤 사상의 시각, 그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어떤 그런
극복 방안까지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제일 마지막 작업이어서 그건 굉장히 실천적이고 변혁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 이제 이분이 받아들인 게 가이아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아에 입각한 정치 생태학, 기후위기와 인류세에 대한 어떤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극복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2010년부터 2022년 죽을 때까지의 이번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그래서 한 10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완행열차 같은 강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이제 비환원부터 오늘 소개할 비환원부터 그래서 둘째는 이제 행자연결망이론이고 셋째가 이제 행자연결망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근대성을 연구한 근대적 헌법이고 넷째 역은 이제 바로 근대적 헌법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게 이제 사물에 의하고 코스모폴리틱스라고 지금 그거인데 그건 넷째를 다루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학의 기존의 사회학을 비판적으로 자기의 어떤 행자연결망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 결합의 사회학이라고 이름 붙이시는 그런 사회학. 여섯 번째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기존의 자기의 어떤 여러 분야에 걸친 작업들을 갖다가 종합하면서 또 새로운 행위장결망 이론을 상그럼 더 나아가서 어떤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존재론을 펼치는 것이 이제 존재양식의 탐구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이제 존재양식의 인류학이라고 소개를 그런 책에서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역은 바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작업은 가이아 정치 생태학. 여덟 번째 역은 가이아 정치 생태학 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개념들인데 생산 대 생성의 개념을 서로 이제 대립을 시키면서 우리는 기존의 생산에 젖어 있었는데 우리는 생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제시를 해서 가장 중요한 이분이 제시한 어떤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론이고요. 아홉 번째 역은 이제 그런 생성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그럼 그걸 주도해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생산 패러다임에서 생성 패러다임으로 옮길 것이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주체를 생태계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급이 누구고 어떻게 생태계급으로 형성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소개를 드리고요. 이 생태계급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독특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신학, 종교와 신학으로 이게 거기서 생태계급의 형성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희망을 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태계급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할 그 시기에 이제 바로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제 라우다토 시 그 참미 바스소가 나오면서 2015년에 굉장히 큰 이분이 이제 카톨릭에 절망을 했다가 희망을 다시 얻게 된 거죠. 그 책이 나온 걸 보면서 카톨릭이 이렇게 어떤 이 기후위기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잠재력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자신이 이제 지구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생태 기업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비환원입니다. 비환원. 우리 이제 이 완행열차 같은 이 강의의 출발역이죠. 비환원부터. 왜냐하면 비환원이 환원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리덕션이거든요. 환원. 리덕션 하면 이제 줄이는 거죠, 이렇게. 감축시키는 거, 줄이는 거지. 근데 철학에서는 이걸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비환원. 그래서 이건 영어를 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이리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환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제가 제일 처음 이걸 출발적으로 잡은 이유가 이게 이분의 어떤 사상에서 제일 처음 어떤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어떤 일종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비환원인데 환원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모든 사상에 아주 공통되는 특징을 환원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못됐고 병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환원주의에 근대인들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환원하는 어떤 사고 방식은 사실은 저 뭐 그리스 시대 데모크리투스부터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지배하는 사상은 아니었거든요. 환원주의적인 사고가 여러 다양한 사상들이 거기에 이제 뭐
홀리스틱한 사고도 있었고 그리스 시대는 뭐 관계론적인 사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근대에 와서 16세기, 17세기에 와서 데카르트, 칸트 이후에 완전히 환원주의적인 사고가 지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는 현대까지. 그래서 16, 17세기에 처음 이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환원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지만 그 인문사회과학에서 나타나고 자연과학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소위 문과건 이과건 다 환원주의가 지배한다고 이분은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고 미리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의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이분은 진단을 해요. 그래서 환원주의를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본 거죠. 오늘날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비환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환원의 어떤 원리를 이분이 이제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게 1972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25세 때 비환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부터 이제 환원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비환원의 어떤 그런 뭐 처음에 이제 가장 이분의 철학에서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런 사고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사회 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의 사상이 전개돼 나갔는데 그래서 이분의 사상의 어떤 그 이후의 작업에서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분야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작업을 했지만 거기에 밑에는 항상 비환원적인 어떤 사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이해할 적에 비환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떤 이분의 사상에서 어떤 기초가 된다고 출발점이자 기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첫째 챕터의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25세 때 얻은 그 비환원의 깨달음이 뭐냐? 그 제가 책에다가 그래서 인용을 해놨어요. 여러분 책을 가지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2페이지 아래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2년 겨울 부르고뉴 지방의 젊은 교사이던 이 교사라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박사학위를 할 때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한 1년간 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데서 교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트로 갈 때 70년대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사 생활을 그 딱지 우리나라 교사 생활을 이제 경험을 해야 박사학위 논문을 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지방에서 교사를 했죠. 그래서 라트루는 이제 자기가 디종에 살았는데 그레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사를 했던 건데 그래서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긴 거리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가까운 곳이었는데 거기를 있는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통근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했다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도 그 참 위험한 운전인데 이분이 그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으니까 항상 이제 그 생각에 확 빠져가지고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 생각에 맨날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서 막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위험한 거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환원주의. 이게 기존의 사상을 보면 환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 이제 그 회의를 하고 그럼 그걸 넘어서는 어떤 다른 비환원주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에서 일종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고 차를 세웠다. 그래서 그 계시란 자기의 주변 세계를 하나의 원리,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하려 하는 기존에 자기가 배웠던 건 다 환원주의적인 뭐 그게 뭐 철학이건 뭐 자연과학이건 다 환원주의인데 환원주의의 과다 복용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라트루는 이 깨달음을 이때 72년도에 발표했던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철학적인 명제로 정리를 했어요. 비환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84년도에 비환원이라고 하는 소책자로 프랑스 말로 된 거를 발표를 프랑스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건 84년도에 바로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고요. 그 소책자로 프랑스어로 나왔던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역시 그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책에 실렸습니다. 이 책은 이제 프랑스의 파스테르화라고 앞에는 이제 파스테르를 분석을 한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적용해서 파스테르가 이제 뭐 탄저균이나 기타 이제 어떤 그런 미생물에 관한 어떤 거를 발견을 하고 어떤 작업을 했던가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라툴의 네트워크적인 사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은 파스테르에 관한 연구고요. 뒷부분에다 실었어요. 2부에다가 비환원 84년도에 불어로 나왔던 걸 이 책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테르화라고 하는 책으로 영어권에는 88년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책은 작년 말인가 하여튼 비교적 최근에 이 책을 상당히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아는 그 서울대에서 과학철학학 전공한 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아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랑스의 파스테르화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볼 수가 있는 이 책이 2부에 비환원 다 실려 있거든요. 짤막짤막한 명제들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던 비환원에 관한 그래서 라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도는 예를 들어서 환원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자신으로 환원한 능력이 있는 신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신으로 환원돼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그 신을 사랑한다고 썼고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는 빅뱅으로부터 우주의 진화를 연역해서 우주의 기원을 찾고 천문학자는 다 모든 게 다 빅뱅으로 환원되는 수학자는 나머지 모든 것을 상관관계와 결과로 만드는 공리에서 찾은 공리로 다 환원시키는 거죠. 철학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부수현상으로 만드는 근본 토대를 찾기를 희망하고 지식인은 일반인의 단순한 실천과 의견을 체계화하며 작가는 일상생활을 재창조하고 자연을 모방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라투르는 자신이 25살이던 그 푸르른 겨울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생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환원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다고 상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고 아무것도 다른 것에서 연역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흔히 다음과 같은 명제를 외웠다는 비환원의 원리다. 비환원의 원리라고 하는 명제가 딱 짧은 한 문장인데요.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 가능하거나 환원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명제를 딱 이 비환원 요책에서 딱 명제를 내세운 거예요. 그게 비환원의 원리거든요.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가 다른 것에서 환원돼 가지고 환원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어떤 뭐 존재를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어떤 존재나 그런 원리로 환원시켜서 다 설명을 해내는 거죠. 환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기독교 신도들 아까 신으로 다 환원된다고 믿었듯이 아니면 예수님 환원되거나 이랬듯이 기독교로 모든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환원돼서 하듯이 수학자들은 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고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근본적인 생각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다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럼 그것도 환원을 당하는 원래 그거 존재들은 사실은 그건 딱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스주의 사상 예를 들면 여러분 막스주의 대부분 다 아시죠? 기본적인 생각. 막스주의의 모든 것은 다 계급으로 환원이 돼서 대부분 설명이 되거든요. 계급으로 다 이것도 다 계급 때문이야. 아마 막스주의자들은 지금의 미국 이란 전쟁도 다 계급으로 결국은 환원돼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걸 환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막 미국하고 이란하고 무기를 어떤 거 써가지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거는 다 자본의 논리야. 이런 식으로 이건 계급 문제야.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들은 다 피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여기 환원 이게 근본적인 원리나 근본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근대인들이 우리는 16세기, 17세기에 인문사역을 배웠건 자연과학을 배웠건 간에
다 이러저러한 환원주의에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근본적인 게 뭐야? 그거 뭐 찾아내고 예를 들어 자연과학자들 뭐 대표적인 예가 어떤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그 왜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지 하고서는 딱 거기다 대서 요것만 제거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백신을 개발하고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에 그런 코로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물론 왔겠지만 그것 때문에만 걸렸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뭐 약간 노인이고 뭐 어린아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 다 복잡한 것들이 거기 관여돼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감염됐지만 극복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전부 우리가 배운 거는 다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면 다 세균, 바이러스로 다 환원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만 제거되면, 그것만 치유하면 다 이거 질병은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연과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생각 같은 경우는 다 유전자로 환원해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유전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아트루가 이제 이런 환원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영재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이 어떤 존재도 그 자체로는 다른 존재로 환원 가능하거나 환원 불가능하지 않다. 무조건 환원 가능하고 이거는 피상적인 존재니까 무조건 근본적인 존재로도 환원될 수 있어. 그렇게 보통 우리는 배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 다 그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존재의 힘과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환원 이거는 이거로 환원돼 이런 건 없고 다 각각이 다 어떤 현상에서 뭐 이게 움직이는 어떤 존재든 야들 이제 그걸 행위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행위자든 다 개별적으로 존재의 어떤 힘이 있고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다 환원 가능하고 다 환원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가 맺어 한 존재와 다른 존재, 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맺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동맹을 통해서 뭐 아트루는 이제 여기서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동맹이라는 얘기죠. 결합이 된다는 거죠. 한 존재와 다른 존재 간에 어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둘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동맹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처럼 행위를 하게 되는 그게 동맹이죠.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연역되거나 환원될 수는 없지만 오직 어떤 것과 다른 것은 오직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트루의 이제 그때 얘기로는 이제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번역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동맹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맹이 맺어질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저절로 환원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동맹이 결합이 될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와 그래서 세길교회와 결합이 돼 있죠 지금. 동맹이 저는 세길교회를 안 다녔어요. 지금은 결합이 돼서 동맹이 맺어진 거죠. 세길교회라는 존재와 또는 뭐 저와 이혜영이라는 전 지금은 부부관계로서 강력한 동맹으로 강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맺어져 있지만 원래 전혀 다른 사람 사는 것도 달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동맹이 맺어졌어요. 동맹이 맺어질 수가 아니죠. 뭐 사귈 때 어떤 뭐가 서로 뭐 틀리거나 어디서 이제 뭐 어떤 저항이 심해서 어떤 거로 갈라졌으면은 뭐 지금처럼 동맹이 맺어지지 않았겠죠. 따로따로 존재했겠죠. 다른 존재들과 또 부부가 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동맹이란 말이 좀 어색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결합이 된다는 한 존재와 다른 존재 간의 관계가 연결이 맺어진다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 뭐 또는 네트워크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동맹입니다. 동맹에 좀 더 강력한 그게 비환원의 원리가 말은 좀 생경해서 어려운데 그냥 한 존재와 다른 존재 그게 이제 이 한 존재와 다른 존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쪽은 인간 대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한쪽은 인간인데 여기는 비인간일 수도 있고 물론
이쪽도 비인간, 이쪽도 비인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컴퓨터에 뭐 PPT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여기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여기 프로젝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하고 지금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제가 물론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이 매체로 이 전달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저도 기억력에다 의존해야 되니까 참 힘들죠.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강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실패할 수가 있죠. 근데 컴퓨터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딱 글자로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니까 훨씬 더 강의를 할 적에 쉽게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와 이때 이 컴퓨터는 또 제가 여기 올 적에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했을 적에 나와 자동차 간의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때 동맹이라는 거는 오래가는 동맹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맺었다 또 순간적으로 해체되는 동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는 거는 나와 자동차라는 존재가 아까 얘기한 자동차가 나로 환원되지만 내가 자동차로 환원되지 않는 각각 다른 존재지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강력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행위자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거는 나 인간이 그냥 낸 거냐, 자동차 혼자서 낸 거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그거는 그 행위를 한 거는 나와 자동차라는 그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결합체가 그 동맹이 낸 거거든요. 다른 인간, 다른 동물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동맹이 맺은 이것이 사고를 낸 거죠. 이 관계가 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비인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특히 그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라는 그 자동차 이 네트워크 속에 나 플러스 자동차라는 네트워크 속에 이 동맹체 속에 나라는 건 일부가 돼 있고 자동차도 일부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만히 보면 숱한 거죠. 제가 지금 강의할 적에 이 컴퓨터와 저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와 연결이 맺어져 있다. 동맹이 맺어져 있다. 물론 뭐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여기서 제가 끌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또 끊어지는 거죠. 연결이. 그렇지만 하여튼 그 순간에 보면은 같이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와 비인간의 행위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를 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들을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거를 그게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게 바로 환원주의 적사고이고 이게 얼마든지 동맹을 안 맺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동차 운전 못하면 나와 자동차는 동맹이 맺어지기 어렵겠죠.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나와 컴퓨터는 동맹이 맺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동맹을 안 맺을 수도 있지만 동맹을 맺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환원 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환원의 원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상적인 그 경험에서의 어떤 그런 예시를 간단하게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이 강의할 적에 컴퓨터 이게 프로젝트 사용하는 거 가지고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고 이런 거 일상생활에 하나하나가 사실 다 그런 식으로 라투르식으로 보면 다 그런 결합이 되는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이 되는 것으로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은 다 근대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딱 따로 있고 비인간은 이거는 내가 그냥 사용하는 어떤 도구나 이 자원이나 이런 것일 뿐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복합적인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행위자들이 사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단이라고 보는 게 이제 라투르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게 왜 동맹인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컨대 결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동맹이라고 하면 하나의 주체와 다른 주체가 동일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저희는 컴퓨터는 김한석 선생님이 사용하라고 생각하거나 뭐 제의하거나 동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어떤 거기에서 동맹을 맺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동맹 개념이라는 게 그 지금 말씀이 이제 네. 컴퓨터가 생각을 해가지고 김한석과 김한석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나하고 결합된 게 아니지 않느냐 선택이 그런 말씀이죠. 예, 사람이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구는 사람을 선택당하잖아요. 그럴 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 그 비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 능력, 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다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 행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김한석도 행위자고, 이 컴퓨터도 행위자고, 저 프로젝트도 행위자고, 나한테는 행위 능력이 있다. 뭐 저는 사회학에서 배우면 이제 여러분 행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인간 행위라고 부를 때 인간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제가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도 사회학에서 지배적인 행위의 개념은 다 막스 베버한테 배우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기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의도를 투여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테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적에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행위를 하는가를 내가 해석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막스 베버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을 적에 이제 그걸 이제 행위라고. 그러니까 그 막스 베버는 그렇게 행위라는 개념을 특히 사회적 행위라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적 행위 그런 식으로 정의해서 그런 식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인간을 전제로 한 인간이 행위하는 독특한 방식을 그냥 행위라는 개념의 정의에 그냥 넣어버린 거죠. 근데 라투르는 그런 행위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아예 그건 비인간의 의미 부여, 의도성 이런 것들을 이미 그러니까 인간이들이 행위의 특징을 그냥 행위의 정의에다가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인간이 그런 인간의 어떤 의도나 의미 부여, 해석 뭐 이런 것들은 비인간들은 안 하니까 그건 행위를 안 하는 거야. 한식을 정의해서 아예 배제되잖아요. 라투르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 세계에는 사실 아까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뭘 하고 했을 적에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돼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 행위자가 생겨난 건데 이것들이 지금 특히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하이브리드 행위자들이 전부 다 이 현대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행위 능력은 인간에게만 행위 능력이 있어. 있을 적에 이게 다 설명이 되나요? 자동차 사고 인간의 행위만으로 설명이 되나요?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싶어서 의도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죠. 그죠? 의도하지 않은 뭐 실수나 뭐 어떤 거로가 있는 결과가 난 거.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행위자가 행위를 한 거다. 그러면 나 말고 자동차가 나는 부딪혀도 저 사람은 부딪혀도 저 사람이 뭐 저것 때문에 뭐 불구가 되거나 죽지는 않겠지만 자동차라는 그 다른 존재, 다른 행위자는 죽잖아요. 나한테 없는 행위 능력이 그러니까 라투르는 그래서 행위라는 개념의 영어로 액션 또는 액티비티인데 개념 정의를 다르게 했는 거죠. 너무나 그동안 그러니까 막스 베버 같은 인문사회과학에서 그 행위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를 너무 인간의 행위의 특성을 거기서 요소를 뽑아가지고 의도성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그런 요소를 넣어서 행위라는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모든 비인간들은 행위 능력이 없는 거로 행위자가 아닌 걸로 우리는 그냥 근대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전 근대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이건 근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저도 사실은 근대적인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젖었던 가장 사회학이야말로 가장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거든요. 아예 사회학에서는 비인간들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물체라고 보기 때문에 물질이 이 의도성 이런 정신 능력이 있는 인간 행위자가 있고 이것은 아주 비인간과 분리돼서 특별한 그 정신 능력 있는 행위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의도성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사회라는 집합체.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 것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회학은 바로 그거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어느 학문보다도 더 인간 비인간의 분리가 철저한 학문이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의 1급 학문이 이거 인류학인데 인류학 학문도 그것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인간의 몸과 인간의 문화를 다루거든요. 문화라는 건 정신 현상이죠. 인간의 몸도 다루는 게 그러니까 생물인류학이라고 있어요. 분야는. 지리학도 인문지리학과 환경지리학이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다 다루고 근데 굉장히 그 안에서 서로 분리해서 다루죠. 근데 한 분과 안에 있어요. 근데 사회학은 그런 게 없어요. 사회학은 사회 자체가 인간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라는 건 다 인간만 하는 거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으로 사회학을 배우면 인간 중심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 중심주의에 푹 빠져 있었고 근데 라투르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라투르가 옳다고 하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렇게 보는 관점과 그런 이론과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투르는 행위라는 개념에 다시 그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오늘 뭐 시간 어차피 10시 반에는 제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라투르는 행위라는 개념을 이 세계의 기존 상태의 어떤 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은 그건 다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차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건 비인간이건 신이건 뭐 미생물이건 뭐 저런 뭐 특자건 뭐건 상관없이 다 그거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차이와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건 비인간이건 의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의도는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죠. 그걸 라투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의도가 없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도를 가지고 저 김한석을 감염시켜야지 해서 감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넌 행위자야. 왜냐면 나에 감염돼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해서 내가 알아서 죽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행위자가 되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올바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행위자로 본다는 게 인간 비인간을 다 무차별하게 행위자로 본다는 게 근데 다만 그 행위자가 되려면 이 세계의 기존 상태에 차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차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인간이건 비인간이건 상관없이 다 행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상태만 그냥 유지되는 라투르의 행위 개념, 행위자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인간 중심주의 이원론을 벗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제 했다. 그게 다 이제 이 비환원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근대주의 우리가 배운 여러분들을 다 이제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근대주의자다고 사실 솔직히 라투르식으로 보면 고백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고 이원론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해서. 처음에 인정하기 좀 쉽지 않거나 싫죠. 내가 무슨 근대주의자 나는 나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사회화 시켰고 국민학교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셨으면은 근대적인 학문을 다 교육기관에 배웠잖아요. 제가 사회학까지 배워가지고 완전히 인간 중심주의자에서 출발을 했듯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주의자, 인간 중심주의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행위자, 인간은 행위자고 비인간은 행위자가 아니다. 비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안에 다 그 토대, 문과건 이과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근대주의 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어디서 왔나요? 서구로부터 왔죠.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교과서들 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내용을 보면 저도 그랬던 다 사실은 오리진은 다 서구에 있었거든요. 식민주의를 통해서 근대주의, 근대 문명이 싹 19세기, 20세기에 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그걸 굳이 서구의 것이라고 느낄 뭐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배웠고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는 느끼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내면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지금 그걸 의식할 필요도 없이 인간주의, 인간과 비인간은 달라 이런 걸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세계를 그냥 평소에 가진 생각으로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인간과 비인간 분리해서.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동맹이라는 거는 이해가 굉장히 선생님이 이제 동맹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의도성이 있는 어떤 존재와 다른 존재 간에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그게 동맹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이제 비사물의 주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좀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라투르는 거기다 주체성이란 말 잠깐 별로 네. 행위성이라고 subjectivity가 아니라 예. agency, 그러면 이해가 되죠. agency가 있다. 네. 행위자. 네. 그래서 이제 주체, 객체, 특히 주체란 말 잘 사용을 라투르는 안 하죠. 행위자라고 보통 행위자라고 비인간을 보자. 근데 사실은 뭐 주체란 말, 행위자는 말에는 그 행위 능력이라는 면에서 사실 구분이 그다음에 이제 비환원의 원리와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사물에는 우리가 인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고정된 본질이라는 게 없고 모두가 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고 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관계다고 보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 비본질주의 관계적 존재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됐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강의 내용에서 이렇게 띄웠듯이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책을 가시면은 오늘 다룬 비환원의 내용이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자세히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지금 얘기한 비환원의 원리와 뭐 비본질주의 관계적 존재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이건 라투르 같은 예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쉬운 예가 사실 인간 대 인간의 결합이지만 부부가 하나의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행위자 간의 결합, 동맹. 부부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 인간주의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뭐 그렇지 요새는 이제 동성혼도 있으니까 뭐 동성이더라도 서로 다른 두 인간 간의 결합 아니야? 동맹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인간 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지만 부부라는 게 그렇게 해서만 이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 두 사람 간에 사랑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법에 의해서 현대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혼 제도라는 것이 결혼 신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이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계속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노숙자 부부 상당히 어렵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안정된 어떤 불관계.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있어야 뭐 자녀 없는 부부도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끈끈하게 또 이렇게 관계가 더 맺어지고 더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 비인간 관계들이 사실 부부라는 것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연결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신고대에서 이제 뭐 결혼식도 올리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딱 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집이 생기고 자녀도 낳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관계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도 처음에 20대 때 처음 결혼했을 적에 그 사랑도 점점 식고 다른 식으로 가고 결혼 제도도 처음에는 참 결혼 공식적으로 승인해지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속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집이라는 것도 뭐 한 사람은 계속 여기 살기 원하는 딴 사람은 왜 우리 집 너무 좁아 뭐 우리 집 왜 이렇게 뭐 단독주택 힘들어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자 뭐 강남으로 이사 가자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또 이제 집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자녀도 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군가에서 나가면은 횡하니 또 부부간의 관계도 더 부부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자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변하면은 뭐 거기 이제 관계 유지에 필요한 선들이 마모되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시험하는 어떤 힘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바뀐다는 거는 강하게 맺어졌던 그 동맹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것에 도전하는 그것을 괴롭히는 대체하려고 하는 다른 힘들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행위. 그 동맹, 결합이라고 하고 이게 연결망이라고 하는 그게 항상 있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처음에 맺어졌을 적에 사랑하고 법대에서 제도에서 인정을 받고 집도 생기고 했을 적에 이게 강력한 동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관계가 변하잖아요. 그 부부 관계가 강력하게 맺어졌던 이것들이 그 실들이 다 마모가 되고 느슨해지는 거죠. 사라지거나 느슨해지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때 실제성을 부부라는 것의 실제성을 잃고 결국 부부라는 실제는 한때는 강력하게 존재했던 그 실제가 지금은 사라진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 방법론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혼율이 높아지는 걸 보고서 사회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현대 생활에서의 가치의 변화로서 설명을 해요. 뭐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요즘에는 또 페미니즘이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뭐 그냥 부부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 내면서 이게 부부간에 대한 게 싸움이 많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현대사회의 가치 변화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모두 연결망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문화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이제 추상적인 환원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문화니 사회 구조 같은 것으로 딱 그 매개적인 없이 부부의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걸 딱 거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환원해서 사회학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부부의 처음에 존재의 어떤 부부와는 결합체의 출현과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물론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죠. 어떤 부부의 어떤 이혼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투르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연결망들을 그 부분은 어떤 연결망에 의해서 부부가 됐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관계가 변했고 어떻게 그 관계들 그 매듭을 강력한 매듭이 부부라는 관계가 그 매듭을 이뤘던 그 실들이 어떻게 마모가 되고 어떻게 풀어지는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해체가 돼버렸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망의 성립과 출현과 그 연결망이 마모돼서 해체되는 것을 사례를 잘 관찰하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 연구를 통해 사건들의 연쇄와 마디의 소멸 과정을 밝혀내는 그런 방법론으로 연구를 해야만 어떤 부부의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할 수가 그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문제가 이제 제가 부부라는 사례를 지워서 들긴 했지만 사실 이 똑같은 질문을 사길교회에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사길교회는 지금 이 라투르식 관점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동맹이고 나중에 다시 그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행위자 연결망, 액터 네트워크이고 또는 어셈블리지라고 다 비슷한 용어인데요. 이게 인간 비인간의 어떤 그 결합체, 연결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길교회도. 그래서 사길교회가 언젠가 1987년에 그 동맹이 맺어져가지고 실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길교회 있을 적에 신도들만 보시겠죠. 인간들만 이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사길교회는 인간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출현 단계에서부터 거기 교회 그 건물도 있었고 그거였을 적에 사료 찬송가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교회 설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인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회의 어떤 그거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비환원의 라투르가 얘기한 그 네트워크를 논리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세길교회가 현재 어떤 상태고 세길교회라고 하는 그 행위자연결망이 지금 강력하게 결합이 돼 있나, 어떤 것들이 그걸 결합하는 행위자들인가, 요소인가, 인간 비인간에. 그래서 우리는 20세기에 세길교회는 출현했는데 87년에 출현했는데 지금 한 40년이 되어가는데 21세기에는 세길교회가 어떤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왜냐하면 20세기에 세길교회가 출발했을 적에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어떤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때 처했던 문제들, 그때 막 세계교회가 그래서 목표로 삼았고 뭐 했던 문제들, 그때 한국은 민주화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이 상당히 많이, 물론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87년 출발하고 지금 40년은 굉장히 민주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세계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또 세계교회라는 결합체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만 그 과제들을 21세기에 수행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한번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계교회를 이루는 거기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여러분은 인간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그 인간 행위자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인간들과, 우리 세계교회에서도 이런 컴퓨터도 사용을 하고 저기 뭐 유튜브로 찍고 뭐 하여튼 다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세계교회 저게 있고, 이게 다 나트루로 관점을 때는 세계교회를 이루는 다 비인간 행위자들이거든요. 유튜브의 영상, 그 비인간 행위자죠. 그런 요소들을 한번 다 보시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세계교회를 이루는 비인간 행위자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져 왔을 거예요. 87년 처음 출연했을 적에 뭐 컴퓨터 사용했습니까? 아니, 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죠. 예, 지금은 다 세계교회를 구성하는 그 세계교회라는 그 행위자 연결만 구성하는 요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출발도 드렸지만 저의 소망은 이 라투르식의 관점과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세계교회가 어떻게 21세기에 세계교회에 부닥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세계교회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세계교회 재구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는데 상당히 라투르식 사고가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게 저의 사실 오늘 이 강좌에 사실 밑에 깔려 있는 목적입니다. 물론 뭐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라투르라는 사상을 좀 더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좀 쉽게 각자 개개인에게 뭐 알려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밑에 깔려있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세계교회 다 뭐 구성원들이잖아요. 세계교회가 21세기에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목표를 세워나가고, 그럼 세계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고, 이런 사유를 할 적에 라투르식의 관점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직 5분이 넘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책도 아마 가지신 분도 있고 가지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근데 앞으로 그 2강서부터 길지 않으니까요. 미리 예습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제 강의는 어차피 줄여서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책에다가 제가 글을 써놨기 때문에 한 10페이지씩 되는 것만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이게 의미 있는 강의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